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진 길고 긴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주에 사람을 보내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우주 산업에 뛰어든 두 나라는 급속도로 우주 기술을 개발해 나갔고 1961년 4월 12일 27세의 소비에트 연방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 최초로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 발사된 우주선은 단 몇 초 만에 하늘 높이 떠올랐고 두 이념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던 200여 개의 나라들은 경계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다. 그렇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 우주 상공 327km에 도달한 그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 지구의 모습은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이 영상 속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다.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온 가가린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우주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순간에 소련의 영웅으로 탄생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힌다.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더욱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8년 후인 1969년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는 영광을 누린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 순간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히는 이유는 달과 지구 사이의 엄청난 거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공기가 좋은 밤이면 달의 거뭇거뭇한 표면까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달과 지구를 묘사할 때 이런 이미지가 자주 사용되어 달이 지구와 가깝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과 지구의 현실적인 거리를 나타내자면 이런 모습이 된다. 38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이 12,700km이니 지구의 지름을 30번 더한 것과 같다. 30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이 된 암스트롱은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저 예쁘고 푸른 아주 조그마한 공이 지구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죠. 과연 그렇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본 지구는 하나의 푸른 콩처럼 작아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거리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이 여행 중인 탐사선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최적의 위치에 놓이는 17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추어 발사된 보이저 5는 그네 타듯 행성들의 중력을 타고 아주 빠르게 우주를 여행한다. 현재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지구에서 각각 138AU, 114AU 떨어져 있는 곳이다. AU라는 거리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를 138배한 거리에 있으며 40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이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전설의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제작자이자 자연과학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칼 세이건은 1980년 나사의 보이저 팀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제안을 한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려 지구를 찍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짓이었고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태양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 들어간 보이저 프로젝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이건과 나사의 몇몇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의미를 넘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989년 해왕성 탐사까지 마치고 본래의 의무를 다한 보이저 1호는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우주 비행사 리처드 트룰리가 나사 국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이저5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었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The Voyagers were guaranteed to work only until the Saturn encounter. I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just after Saturn, to have them take one last glance homeward.
From Saturn, I knew the Earth would appear too small for Voyager to make out any detail. Our planet would be just a point of light, a lonely pixel,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many other points of light Voyager would see, nearby planets, far-off suns. But precis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our world thus revealed, such a picture might be worth having. While almost everyone is taught that the Earth is a sphere, with all of us somehow glued to it by gravity, the reality of our circumstance did not really begin to sink in until the famous frame-filling Apollo photograph of the whole Earth, the one taken by the Apollo 17 astronauts on the last journey of humans to the moon. It seemed to me that another picture of the Earth, this one taken from 100,000 times farther away, might help in the continuing process of revealing to ourselves our true circumstance and condition. It had been well understood by the scientists and philosophers of classical antiquity that the Earth was a mere point in a vast, encompassing cosmos. But no one had ever seen it as such.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